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목숨보다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 하나에 그를 나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0분, 이 이야기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스스로 전설이 되었는지, 그 처절하고도 위대한 여정을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반전은 배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10년 후 아들을 다시 찾아온 엄마에게 아들이 던진 충격적인 한마디에 있습니다. 우리 중 99%가 인생에서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이 운명의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한 아버지의 사랑은 이 잔인한 운명을 이겨낼 만큼 강할 수 있을까요? 부산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이 낡은 아파트 단지의 좁은 골목을 휘저으며 윙윙거렸다. 마치 길 잃은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다. 낡은 셰시 창문은 위태롭게 덜컹거렸지만 한결의 작은 24평 아파트 안은 바깥의 혹한을 잊게 할 만큼 따스한 온기로 가득했다. 거실 중앙에 놓인 결혼할 때 혼수로 해온 낡은 원목 식탁 위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한결이 아침부터 정성껏 우려낸 멸치, 육수에 잘 익은 묵은지를 넣고 끓인 그의 가족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 구수한 냄새와 세 식구의 웃음소리가 시끄러운 바깥바람 소리를 밀어내고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한결은 조심스럽게 아내 제이에게 두툼한 돼지고기 한 점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말했다. 제이야, 이것 좀 먹어. 아까부터 아들 미나니 챙기느라 당신은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그는 아내의 밥그릇 위에 고기를 올려주며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제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남편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공허해 보였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평화와 행복 속에서 그녀의 웃음은 마치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처럼 느껴졌다. 나도 먹고 있어. 당신이랑 우리 미나니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부른걸.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읽을 수 없었다. 5살 배기 아들 미나니는 똘망똘망한 눈으로 아빠와 엄마를 번갈아 보며 오물오물 밥을 씹었다.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한테 세상에서 제일 예쁜 드레스 사줄 거야. 그거 입고 아빠랑 데이트해요. 알았죠? 아이의 순진한 말에 한결은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제이는 그저 입꼬리만 살짝 올릴 뿐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힘이 없었고 어딘가 멀리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한결의 가슴 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 텄다. 그는 이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는 듯 떼서 고개를 저었다. 요즘 사업 때문에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럴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저 평범해 보였던 이 순간이 훗날 한결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상처투성이 기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다고 믿었다. 작지만 아늑한 가정이 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발로 뛰며 성실함 하나로 일군 작은 물류회사가 있었다. 제이는 미나니를 낳은 후 기꺼이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한결이 세상의 풍파에 지쳐 집에 돌아올 때면 언제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들은 깨끗했으며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다. 그는 항상 생각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삶이라고.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생은 결코 평탄한 직선도로가 아니었다. 언젠가부터 제이가 변하기 시작했다. 한결이 사업상 중요한 파트너들을 만나는 자리에 그녀를 데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 하지만 그 세상은 그가 모르는 독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옷차림에 부쩍 신경을 썼고 그가 알지 못하는 브랜드의 옷과 가방이 하나둘 늘어났다. 그리고 비싼 향수를 뿌렸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봐주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그녀의 눈빛은 항상 반짝였고 때로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 변화가 한결은 불안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소박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녀에게서 완전히 낯선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오늘 저녁 그녀에게서는 그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짙고 관능적인 머스크향. 그것은 그가 속하지 않은 다른 세상의 향기였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향수 바꿨네. 향이 좀 낯설다. 좋아. 제이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아, 이거 백화점 갔다가 샘플 한번 뿌려봤어. 별로야.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 서툴렀다. 그녀는 백화점에 갈 시간이 없었다. 하루 종일 미나니와 함께 집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한결이 찌개를 한 숟갈 더 떠주며 무심한 척 다시 물었다. 제이는 어깨를 살짝 움츠리며 대답했다. 그냥 똑같았지 뭐. 미나니 보고 집안일하고. 바로 그때였다. 식탁 아래에서 짧은 진동음이 울렸다. 제이가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녀는 황급히 허리를 숙였다. 그녀의 손이 재빨리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이 한결의 눈에 들어왔다.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는 똑똑히 보았다. 그녀가 허벅지 아래에 숨기고 있던 비밀의 휴대폰. 그가 사준 적 없는 낯서는 세계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허리를 펴고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전보다 더 위태로워 보였다. 한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만약 지금 그 휴대폰에 대해 묻는다면 이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는 다시 한번 모른 척하기로 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제이는 미나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서준은 방문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저 모습이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불을 꼼꼼히 덮어주고 나서야 제이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오늘 피곤했지? 그 순간 그녀에게서 다시 낯선 향수 냄새가 독하게 풍겨왔다. 한결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고 있었다. 그날 밤 한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오던 길에 그는 멈춰서고 말았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그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문고리를 잡고 아주 살짝 문을 더 열었다. 그리고 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그는 숨을 멈췄다. 제이는 문을 등지고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저녁 식사 때 보았던 그 비밀스러운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차가운 액정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에 드러난 그녀의 표정. 그것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죄책감과 동시에 그가 최근 몇 년간 그녀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황홀한 갈망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한때 오직 그만을 향했던
그 뜨거운 표정이 지금은 차가운 기계 속에 누군가를 향해 있었다. 한결은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그는 침실 문 앞에 선 채로 얼어붙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지옥의 문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그녀의 낯선 향수 냄새는 첫 번째 신호였다. 하지만 정말로 그의 숨통을 조여온 것은 다른 남자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 서린 그 뜨거운 갈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한결은 핏발선 눈으로 식탁에 앉았다. 식탁 맞은편에 앉은 제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들 미나니의 밥 위에 계란 프라이를 올려주고 있었다. 미나나, 김치 먹으면 키 커요. 아, 해봐. 너무나 평온하고 일상적인 풍경이라 어젯밤의 일이 모두 그의 망상이었던가 하는 착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식탁 위에 내려앉은 침묵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섞인 듯한 침묵이었다. 어젯밤 잠 못 잤어. 뒤척이는 것 같던데. 한결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식어 빠진 커피 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아니, 잘 잤는데. 왜? 내가 코라도 골았어.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아니, 그냥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당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해결해 줄 순 없어도 들어줄 수는 있으니까. 무슨 일은 그냥 어제 대학 동창한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길래 좀 들어주느라. 당신 신경 쓰이게 했나 보네. 미안. 그녀의 변명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그럴듯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한결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간절히 아내를 의심하는 자신이 끔찍했고 미나니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 가정을 제 손으로 흔들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구나. 힘들면 나한테도 얘기하지. 그날 오후 그의 위태로운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다. 그의 작은 물류회사는 최근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남자가 있었다. 강태호, 북부 지역 최대 운송회사의 대표인 그는 서준의 회사가 가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뜻밖의 파트너십을 제안해왔다. 서준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부터 그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태호의 눈빛은 지나치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고 그의 친절함 뒤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장소는 해운대 마린시티의 스카이라운지, 최고급 호텔의 레스토랑이었다. 평소 이런 곳에와 본 적 없는 한결은 어색함을 느꼈지만 제이와 태호는 마치 자기 집 안방인 양자연스러웠다. 박 대표님,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사모님 같은 분을 아내로 두셨으니. 태호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한결에게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줄곧 제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우리 제이 씨는 뭐랄까,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매력이 있어요. 제대로 된 세공사를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텐데. 그 말은 한결의 능력을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잘 포장된 모욕이었다. 한결의 얼굴이 굳었지만 제이는 그 말을 최고의 칭찬으로 들었는지 부끄러운 듯 살짝 얼굴을 붉혔다. 과찬이세요, 강 대표님. 식사 내내 대화는 그런 식이었다. 한결이 필사적으로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 태호는 그런 딱딱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라며 교묘하게 화제를 돌려 제이의 취미나 결혼 전의 꿈에 대해 물었다. 듣자 하니 결혼 전에는 갤러리 큐레이터를 꿈꾸셨다고요. 제이 씨 같은 안목을 가진 분이 주방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제이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사람처럼
신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대학 시절의 총기로 반짝였다. 한결은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아내가 저렇게 생기 넘치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무렵 태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제이에게 건넸다. 지원 씨의 아름다움을 보니 문득 생각나서 작은 선물입니다. 한결은 자기도 모르게 아니 대표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며 끼어들었지만 태호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사파이어와 에메랄드로 정교하게 세공된 공작 깃털 모양의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자신의 무력함이 온몸을 덮쳐왔다. 어머, 이렇게 귀한 걸. 공작은 자신의 깃털을 뽐낼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좁은 새장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브로치는 날아오를 준비가 된 여인을 위한 겁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서준의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오라는 거부할 수 없는 암시였다. 제이의 눈에 스친 것은 찰나의 죄책감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브로치를 받아 황급히 핸드백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시베리아의 겨울처럼 차가워졌다. 제이는 눈에 띄게 한결을 피했고 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였다. 한결은 차라리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한결은 태호와 함께 식사했던 그 화려한 호텔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발길을 돌리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호텔 1층의 카페 안 제이와 태호가 마주 앉아 있었다. 지원은 시장에 간다고 했었다. 한결은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태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정확히 한결에게 꽂혔다. 한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호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승리자의 여유롭고 잔인한 미소였다. 태호는 한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제이의 손을 들어 올려 자신의 입술로 가져갔다. 그리고 손등에 가볍게 하지만 아주 느리고 오만하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한결을 향한 완벽한 조롱이자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그가 나에게 미래를 줘. 당신은 나에게 부서진 꿈만 줬잖아. 제이가 내뱉은 그 한마디. 그것은 그녀가 한결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잔인한 선고였다.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광경 이후 한결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텅 빈 껍데기만 남아걷고 말하고 숨 쉬는 것 같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이 역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투명하지만 결코 깨뜨릴 수 없는 거대한 얼음벽이 생긴 것 같았다. 하지만 폭풍은 그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예고 없이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몰아쳤다. 시작은 가장 큰 거래처였던 중국의 왕 회장으로부터의 전화 한 통이었다. 박 대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 보낸 수출 물량에서 심각한 품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절반이 불량품입니다.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건으로 우리 회사 손해가 막심합니다.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위약금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결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 다음은 은행이었다. 그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추가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을 찾았다. 박한결 대표님, 유감스럽지만 추가 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청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대표님 회사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가치 역시 재평가 결과 기준 미달입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날아왔. 회사 설립 때부터 그와 동고동락했던 친동생처럼 아끼던 생산부장이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하얀 사직서가 들려 있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김 부장. 더 좋은 조건의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도 처자식이 딸린 몸이라 죄송합니다. 그가 옮겨간 회사가 강태호의 태호운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처럼 체계적으로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결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쳤다. 그는 아내에게 묻고 싶었지만 제이는 그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그가 모르는 낯선 향수 냄새가 점점 더 짙어졌다. 결국 한결은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다. 그는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했던 친구,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지훈을 찾아갔다. 지훈아, 나 좀 도와줘. 제발. 제이 통화 기록이랑 문자 내역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진우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으며 말했다. 한결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끝까지 가보자. 그 한마디에 한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 후 진우에게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첨부 파일의 이름은 단 2글자, 자료였다. 서준은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수천 개의 문자 메시지들.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잔인한 진실의 기록이었다. 그는 첫 몇 줄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자기야, 오늘 그 남자 표정 봤어. 완전히 넋이 나갔더라. 꼴 좋다. 통쾌했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자기, 조금만 더 기다려. 저 남자의 초라한 모래성은 곧 무너져 내릴 거야. 그리고 당신은 여왕이 되어 내 궁전으로 오게 될 거고. 언제쯤? 나 이제 단 하루도 저 남자의 희망에 찬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역겨워. 미나니는 어떡하지? 성급해하지 마, 내 사랑. 완벽한 파멸은 서서히 고통스럽게 찾아오는 법이니까. 아이는 양육비 넉넉하게 챙겨주면 금방 잊어. 중요한 건 우리 미래야. 곧 당신의 발밑에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거야. 그는 아무것도 몰라. 너무 단순해서 탈이지. 아직도 사랑만으로 모든 걸 지킬 수 있다고 믿는 바보니까. 한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모니터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프린터에 A사 용지를 한 묶음 넣고 그들의 잔인한 대화들을 모두 인쇄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한결은 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제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식탁 위에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테이블 위에 저주처럼 흩뿌려진 수십 장의 종이들을 비추고 있었다. 한결은 어둠 속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또 돈 걱정이야. 제이가 거실 불을 켰다. 그리고 식탁 위의 종이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한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읽어봐. 당신이 직접 쓴 대본이잖아. 당신과 그 자식놈이 주연을 맡은 아주 완벽한 비극이지. 이게 무슨, 누가 이런 짓을. 이건 조작이야. 당신, 나 못 믿어. 조작. 한결은 차갑게 웃었다. 내 친구가 통신사에서 직접 뽑아준 자료야. 이제 그 역겨운 연극은 그만하지.
그냥 물어볼게. 언제부터였어? 제이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차가운 경멸과 오만함이 들어찼다. 언제부터가 뭐가 중요해? 당신 회사가 기울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나? 당신이 밤새 일하고 들어와서 땀에 절은 얼굴로 돈 걱정을 할 때마다 난 당신에게서 어떤 희망도 볼 수 없었어. 피곤하고 지치고 무능력한 남자만 보였을 뿐이지. 무능력.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당신이랑 미나니 먹여 살리려고 남들처럼 살게 해주려고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몰라. 발버둥. 제이는 코웃음을 쳤다. 그걸 발버둥이라고 하는구나. 난 그걸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된 질식이라고 불러. 당신의 그 맹목적인 사랑 너무 숨막혀. 알아.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아. 당신이 날 아무리 사랑한들 평생이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덜덜거리는 낡은 차나 몰면서 살게 뻔하잖아. 난 아직 젊어. 난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돈 때문에 내 사업 파트너였던 저런 놈이랑 붙어먹고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그래, 돈 때문에 어쩔 건데. 제이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소리쳤다. 적어도 강태호 씨는 나에게 미래를 보여줬어.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 당신이 상상도 못할 그런 세상 말이야. 그가 나에게 미래를 줘. 당신은 나에게 부서진 꿈만 줬잖아. 그 말이 비수가 되어 한결의 심장에 정확히 밝혔다. 그는 이성을 잃고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테이블 위에 유리컵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 그 소리에 놀라 잠들어 있던 미나니가 울면서 방에서 뛰쳐나왔다. 아빠, 엄마, 싸우지 마세요. 무서워요. 아이는 한결의 다리를 붙잡고 서럽게 울었다. 한결은 아들을 안아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제이는 울고 있는 아들을 아주 잠깐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모성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후회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차가운 결심만이 가득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내. 직접 연락하지 말고. 내 새 인생에 당신과 당신 아들은 짐이야.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다. 아들의 울음소리를 등 뒤로 한 채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나가버렸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그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렸다. 한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울부짖는 아들을 품에 안고 텅 빈 거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아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수백, 수천 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가루가 되어버렸다. 호텔방 문이 닫히는 순간 한결의 연극도 막을 내렸다. 그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친구 선의 어깨에 잠시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선은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녀는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이는 텅 빈 손으로 집에서 쫓겨났다. 그녀가 갈 곳은 단 한 곳,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집뿐이었다. 그녀는 초라한 행색으로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닌 싸늘한 침묵과 경멸의 눈초리였다. 내 남편과 아이들을 배신한 그 얼굴을 들고 어떻게 이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을 했나. 이 동네에서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라고. 당장 돌아가. 제이는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용서를 빌었지만 그는 매몰차게 그녀를 뿌리쳤다.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둬. 이 집에는 네가 머물 자리는 없다.
그 순간 제이는 깨달았다. 그녀는 돌아갈 곳마저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한편 한결의 세상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이제 성공한 건축가이자 동시에 서툰 싱글 대디였다. 그의 아침은 전쟁과도 같았다. 익숙하지 않은 주방에서 계란 프라이는 늘 한쪽이 탔고 토스트는 까맣게 그을리기 일쑤였다. 가장 힘든 것은 딸 보아니의 머리를 따아주는 것이었다. 그는 커다란 손으로 작은 머리카락들을 낑낑대며 따았지만 그 결과물은 늘 엉망진창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툰 아빠의 노력을 기특하게 여겼다. 보아니는 삐뚤빼뚤하게 묶인 머리를 하고도 아빠 최고 라며 그의 뺨에 뽀뽀를 해주었고, 아들 미나니는 까맣게 탄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고는 바삭하고 맛있는데요 라며 어른스럽게 아빠를 위로했다. 한결은 그럴 때마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가 버텨야 하는 이유이자 그의 무너진 세상에 남은 유일한 빛이었다. 밤이 되면 고통은 더 깊어졌다. 아이들은 종종 잠들기 전 엄마를 찾았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순진한 물음에 한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야만 했다. 엄마는 아주 먼 곳에 여행 갔어. 우리 미난이랑 보안이가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언젠가 꼭 돌아올 거야.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완벽한 그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몇 주가 흐르고 한결은 새로운 삶에 어느 정도 적응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마무리 지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었다. 싸우러 가는 전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협상을 하러 가는 사업가처럼.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던 바로 그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라비다 댄스 스튜디오였다. 여전히 열정적인 라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 음악은 한결에게 위선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곧장 원장실로 향했다. 원장인 한 여사는 처음에는 그를 귀찮다는 듯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상담 시간은 예약하셔야 하는데요. 한결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책상 위로 태블릿 PC를 밀었다. 이걸 먼저 보시죠. 한 여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태블릿을 보다가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스튜디오 에이스 강사인우와 얼마 전까지 수강생이었던 제이가 호텔방에서 뒤엉켜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 속의 남자는 당신 스튜디오의 강사고 여자는 제 아내였습니다. 였습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일 때문에 저희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러 왔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부로 우를 해고하고 강사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스튜디오 이름으로 공식 사과문을 올리십시오. 둘째, 제가 이 영상과 자료들을 언론사와 여기 다니는 모든 학부모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춤을 배우고 있는지 아는 건 그들의 권리니까요. 당신의 스튜디오가 춤을 가르치는 곳인지 아니면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인지 세상이 판단하게 되겠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한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한결의 눈에 서린 단호함을 보고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사업 전체가 걸린 문제였다. 알겠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스튜디오를 나올 때 한결은 눈부신 햇살에 잠시 눈을 찡그렸다. 통쾌함은 없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씁쓸한 안도감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 여사였다. 방금 우강사 해고 처리했습니다. 한결은 수고하세요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수고하세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다른 여자와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해고 통보 전화에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지금 장난해요. 내가 이 스튜디오에 얼마나 기여했는데 그 여자 하나 때문에 나를 잘라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목소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와인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모든 것이 한결 때문이었다. 그는 복수를 다짐했지만 이미 한결의 다음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결은 우가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직장을 잃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한결은 우가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받는 그날까지 결코 멈출 생각이 없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 한결은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 입은 마음을 추스르고 두 아이의 아빠로서의 삶에 온전히 집중했다. 그의 세상은 아이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그는 아이들의 작은 세상 속에서 무너졌던 자신의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결은 건축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그는 말끔하게 수트를 차려입고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자신감 넘치는 건축가였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역경을 이겨낸 자의 단단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샴페인 잔을 들고 업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한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 중심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자. 우였. 그는 1년 전보다 더 세련되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팔짱을 끼고 있었는데 이 행사의 가장 큰 투자자인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우는 댄스 강사라는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유망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새로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가면을 쓰고 있었다. 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미소는 어색하게 얼어붙었고 눈동자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는 자리를 뜨려 했다. 하지만 한결은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것은 운명이었다.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 한결은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그를 향해 걸어갔다. 한결은 우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한결은 소리치거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대신 그는 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옆에 있던 투자자 회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건축가 한결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장과 그의 딸,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부드럽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처럼 좋은 날, 문득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위선적인 가면이 만천하에 벗겨지고 나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배운다고 하죠. 제가 아는 한 남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정과 자아 실현을 판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진짜로 팔았던 것은 교묘한 거짓말과 기만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외로운 유부녀들을 귀신같이 찾아내 접근하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텅 빈 마음을 파고들어 남편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건네는 척하며 그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정을 파괴했죠.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차를 타고 남편이 마련해준 집에서 나와 다른 남자와 호텔로 향하는 기분은 어땠을까요? 재밌는 것은 그 남자는 자신의 행동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도 자신은 피해자인 척했죠. 연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모든 시선은 이제 한결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단 한 사람, 우에게로 쏠렸다. 투자자 회장의 얼굴은 굳어갔고 그의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와 한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지만 한결은 기회를 주지 않았다. 물론 이것은 그냥 제가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사람을 쓸 때는 그 사람의 실력뿐만 아니라 도덕성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과연 비즈니스에서는 신뢰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으로 끝이었다. 우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잠깐 이건 오해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결국 모든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을 받으며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의 재기는 그렇게 다시 한번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같은 시각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심판이 내려지고 있었다. 남편과 아이들에게 버림받고 부모에게조차 외면당한 제이. 그녀는 허름한 식당에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낙은 주말마다 아이들이 자주 가는 시내의 대형 서점에 가서 멀리서나마 아이들의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었다. 그날도 제이는 서점 구석 책장 뒤에 숨어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 훌쩍 자란 미나니는 과학 코너에서 어려운 책을 읽고 있었고 보안이는 그림책 코너에서 아빠 한결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조르고 있었다. 그때 한결이 잠시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비웠다. 제이에게는 기회였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갔다. 미나나. 그녀의 목소리에 미나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미나니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의 심장을 꿰뚫는 잔인하고도 솔직한 말을 내뱉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매일 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너무 많이 울렸어요. 아빠도 밤에 혼자 울었어요. 엄마 때문에. 저는 아빠 우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그 순간 제이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지 남편과 가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서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심판은 그렇게 내려졌다. 화려한 복수극도 통쾌한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것들의 잔해 속에서 각자의 몫을 확인하는 조용하고도 서글픈 시간일 뿐이었다. 누구세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향해 아들이 던진 차가운 한마디.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단지 가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한결의 삶 역시 송두리째 바뀌었다. 부산항 근처의 작고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던 미난 로지스틱스는 이제 수십 대의 트럭과 1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린 부산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견 물류회사로 성장했다. 곰팡내 나던 옥탑방을 떠나 그들은 이제 광안대교가 바라보이는 깨끗하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준은 이제 더 이상 실패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어선 존경받는 사업가였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이제 낡은 가족 사진 대신 몇 년 전 훌쩍 커버린 아들과 함께 낚시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종종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것을 잃었기에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미난이었다. 5살배기 울보 꼬마는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의 어깨에 닿을 만큼 키가 큰 15살의 소년이 되어 있었다. 미난이는 아빠를 닮아 과묵하고 책임감이 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깊은 눈매는 엄마를 꼭 빼닮았다. 한결은 가끔 아들의 얼굴을 보다가 그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제2의 흔적에 가슴이 아릿해지곤 했다. 미난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고 학교에서는 토론 동아리 주장을 맡을 만큼 논리 정연하고 어른스러웠다. 아빠를 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속 깊은 아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는 결코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길고 긴 침묵이 때로는 한결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제2의 10년은 한결의 것과 정반대의 궤적을 그렸다. 강태호가 탈세 혐의로 구속된 후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고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페이퍼 컴퍼니들 때문에 그녀 역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한때 그녀의 발밑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 같았던 남자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한때 자신의 분신처럼 여겼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헐값에 팔아넘겨야 했다. 화려했던 과거는 한여름밤의 꿈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게 팬 주름과 쓰라린 후회뿐이었다. 그녀는 부산의 외곽,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힌 동네에 지원 헤어라는 작은 미용실을 차렸다. 독한 파마약에 갈라진 거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머리를 감겨주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냈다. 그녀는 차마 아들을 찾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자격으로. 하지만 모정은 끈질겼다. 그녀는 몰래 아들의 소식을 찾아보았다. 밤늦게 미용실 문을 닫고 홀로 남아 낡은 컴퓨터로 인터넷 뉴스에 난 지역, 학업 경시대회 수상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하고는 소리 죽여 밤새 울었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학교 축제에서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웃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몇 시간이고 넋을 놓고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그녀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지고 그리고 너무나 낯설게 자라 있었다. 아들의 웃는 모습에서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고 그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의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녀는 며칠을 알아누웠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그저 멀리서, 아주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녀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툴게 화장을 했다. 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낯설고 초라하기만 했다. 그녀는 학교 정문 맞은편 낡은 상가 건물 기둥 뒤에 숨어 마치 죄인처럼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과거에서 온 유령처럼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육중한 교문이 열리자 학생들이 왁자지껄 웃으며 쏟아져 나왔다. 제이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눈에 아들을 알아보았다. 넥타이까지 단정하게 차려입은 미나니는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늠름하고 자신감 넘치는 소년의 웃음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니. 내가 버렸던 내 아들. 그 순간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이성이 마비되었다. 멀리서 지켜만 보겠다던 다짐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홀린 듯이 횡단보도를 건너 아들을 향해 다가갔다. 미나나. 그녀의 목소리에 미나니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원망 그리고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야. 그래도 엄마는 너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미나니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슬픈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의 심장을 꿰뚫는 잔인하고도 솔직한 말을 내뱉었다. 울지 마세요. 엄마, 저도 매일 밤 엄마 보고 싶어요. 하지만 엄마가 아빠를 너무 많이 울렸어요. 아빠도 밤에 혼자 울었어요. 엄마 때문에. 저는 아빠 우는 거 더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더 좋아요. 그 순간 제이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들의 말은 그 어떤 비난보다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에 밝혔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지 남편과 가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존경과 사랑, 그리고 엄마로서의 자격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서점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심판은 그렇게 내려졌다. 화려한 복수극도 통쾌한 승리도 아니었다. 그저 무너진 것들의 잔해 속에서 각자의 몫을 확인하는 조용하고도 서글픈 시간일 뿐이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수십억짜리 회사가 아니었다. 전교생 앞에서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제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셨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렸을 때 아버지는 제게 혼자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있었던 그날 이후 한결과 미나니의 삶에는 마지막 강 남은 과거의 그림자마저 완전히 거친 듯했다. 한결은 아들이 받은 상처가 깊을까 노심초사했지만 미나니는 놀라울 정도로 덤덤하고 성숙하게 그 상황을 이겨냈다. 그날 밤 아들이 건넨 따뜻한 녹차의 온기는 한결에게 이제 정말 괜찮다는 무언의 위로와도 같았다.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다. 미난 로지스틱스는 건실한 성장을 거듭하며 업계에서 신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한결은 더 이상 돈을 좇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지역사회에 꾸준히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실천했다. 더욱 눈부시게 성장한 것은 미나니였다. 고등학생이 된 미나니는 단순한 수재를 넘어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줄 아는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교내 신문부 편집장으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칼럼으로 여러 번 상을 받았고 그의 글은 나이답지 않은 통찰력으로 가득했다. 한결은 아들이 쓴 글들을 몰래 스크랩해 두었다. 아들의 글 속에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슬픔이나 분노 대신 그 아픔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한 소년의 성장이 담겨 있었다. 미나니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봄, 집에 커다란 우편물이 도착했다. 서울의 한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전국 청소년 문학상 시상식 초대장이었다. 대상 수상자 명단에 박미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한결은 아들이 그런 큰 공모전에 응모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아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미나니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냥 한번 써서 내봤어요. 아빠 이야기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한결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글이 실린 책자를 펼쳤다. 그곳에는 지난 10여 년간 그들이 함께 겪어온 지옥 같던 시간들. 옥탑방의 곰팡내,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 아버지의 굳은 살 박인 손에 대한 이야기가 담담하고도 힘있는 문체로 기록되어 있었다. 시상식이 열리는 날, 부자는 KTX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그는 아들의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느새 자신보다 더 넓고 단단해진 어깨였다.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네가 처음으로 글을 썼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초등학교 입학식 날, 가족을 그려오라는 숙제에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있는 그림을 그려왔지. 그때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아빠였단다. 너에게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서. 미나니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빠.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아빠가 저의 집이었으니까요. 시상식장은 화려했다. 마침내 대상 수상자로 아들의 이름이 호명되고 미나니가 단상 위로 올라갔다. 미나니는 조금도 떨지 않고 차분하게 마이크 앞에 섰다. 이런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니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객석 맨 뒷자리에 앉은 아버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말을 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저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집을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집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저에게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니는 저희를 떠나셨습니다. 세상은 어머니가 없는 아이를 동정하거나 혹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역시 제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도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자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미나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결은 주먹을 꽉 쥔 채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필사적으로 참고 있었다. 저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이자 가장 다정한 어머니셨습니다. 세상이 저희 부자에게 등을 돌렸을 때 아버지는 세상 전체보다 더 큰 버팀목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실패했을 때 좌절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두 발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수십억짜리 회사를 일군 성공한 사업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 홀로 아들을 지켜내고 반듯한 사람으로 키워낸 것. 그것이 제 아버지의 진짜 성공이고 제가 평생 배우고 닮고 싶은 모습입니다. 이 상을 저의 유일한 집이자 저의 우주인
아버지께 바칩니다.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모든 고통과 서름을 보상받는 너무나도 벅찬 자부심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 노년의 심사위원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훌륭한 아들을 두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그해 가을, 미나니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수시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겹경사였다. 한결은 아들이 자랑스러워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몇 주 후, 미나니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 왔다. 서울역 플랫폼, 떠나는 KTX 앞에서 부자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한결은 수많은 잔소리 대신 자신이 처음 회사를 차렸을 때 큰맘 먹고 샀던 낡은 만년필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펜으로 실패한 계약서에 수도 없이 서명했었다. 너는 이 펜으로 아빠보다 훨씬 더 멋진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바란다. 그리고 미나나, 똑똑한 사람보다 반듯한 사람이 되어라. 아빠는 그거면 족하다. 미나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힘껏 끌어안았다. 이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품에 안을 만큼 훌쩍 커버린 아들이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저 잘할게요. 기차가 출발하고 미나니는 창가에 붙어 서서 멀어지는 아버지를 향해 계속 손을 흔들었다. 한결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날 밤 한결은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은 유난히 넓고 고요했다. 그는 미나니의 방에 들어가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을 쓸어보았다. 책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아빠, 식사 거르지 마세요. 매일 밤 전화할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듯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이내 깊은 평온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졌다. 그는 해냈다. 아들을 지켜냈고 훌륭하게 키워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서울 기숙사에 도착한 미나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한강의 야경을 찍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아빠가 제 집이에요. 제가 언제든 돌아갈 곳. 한결은 그 메시지를 보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내어 웃었다. 눈가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혼자였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집이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은 완벽하게 다시 시작되었다. 아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고 행복하게 완성되었다. 그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눈부신 승리로 끝이 났다.